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용근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설계 하중, 그중에서도 버티컬 하중이라는 수직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로는 전반적인 설계 하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안점인 수직 하중인 고정 하중, 활 하중, 그리고 설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에서의 설계 하중의 종류를 살펴보면 KDS 411200에 건축 구조 기준 건축물 설계 하중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 각종 설계 하중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명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번 고정 하중, 데드로드라고 하죠. D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활하중, 라이브 로드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에 활하중은 보통 플로우 로드 또는 지붕의 평지붕에 놓이는 활하중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3번은 지붕 활하중이라고 해서 LR이라고 표현합니다. 라이브 로드 중에서 루프에 있는 거. 근데 요거 3번은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점유 및 사용하지 않는 지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는 지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경량 지붕, 철골 구조, 강 구조에서의 각공 형태의 뭐 철골 지붕이라든지, 요즘에는 때로는 이제 그 경사 지붕도 철근 콘크리트로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속하고요. 그리고 이거의 지붕 활하중은 LR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중 값이 1.0kN/m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MKS 단위로 하면 평방미터당 100kg 포스 정도가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설하중, 스노우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S라고 표현해서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나중 강좌에 설명을 할 텐데, 한번 살펴보기로 할 텐데, 풍하중이 있습니다. 윈드로드, W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지진하중, E라고 표현합니다. 얼스퀘이크 로드,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지하 수압, 토압, 그리고 분말 및 입자형 재료의 횡압력, 수평력이죠. H라고 표현하는데, 요 5번, 6번, 7번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수평하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도 하중, 템퍼레이처 약자인 T를 쓰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로드, F라고 표현하는데 유체압 및 또는 용기 내용물 하중, 그래서 플로우 또는 그 수평 하중인 H를 씁니다. 이 밖에도 홍수 하중, 이제 최근에 이제 구조 기준에 들어왔고요. 건축물 기준에. 이 밖에도 운반 설비 및 부속 장치 하중, M, 무부, 모터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강우하중, 레인, 그렇죠. 그 다음에 시공하중, 그 다음에 파랑하중, 그 다음에 기타 하중들이 어, 건축물 설계 하중의 종류로서 현재 기준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고정하중, 활하중, 그리고 활하중의 한 종류인 지붕활하중, 그다음 설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동영상 자료 중에서 어, 구조물의 설계 하중이라는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예전에 찍어 놓은 거, 구조물의 설계 하중. 그래서 이 동영상 자료하고 중복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은 가급적 이번 강의에서는 배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자료인 구조물의 설계 하중편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 본 강좌를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본격적으로 고정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하중, 데드로드라고 부른다 그랬죠. 고정하중. 그래서 고정하중은 건축 구조물 자체의 무게, 하중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구조물의 행해 주기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수직 하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 하중을 중력 하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 그래서 수직 하중, 중력 하중 같은 말입니다. 또 고정 하중은 재료의 밀도,
그리고 단위 최적 중량, 그다음 조합 중량을 사용하여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계류의 단위 최적 중량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구조물의 설계화 중에서도 보면 입방미터당 힘, 중량으로 표현됩니다. 킬로뉴턴으로 표현되는데 대표적인 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하고 이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간 구조죠. 그래서는 단위 시작 중량을 24kN per 미터 3승입니다. 구근은 23kN per 미터 3승이고요. 경량 콘크리트는 잘 쓰지는 않지만 경량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서 10에서 19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모르타르는 20입니다. 그 다음에 펄은 78.5kN per 미터 3승이고요. 벽돌은 19. 이런 것들은 모르타르나 벽돌은 철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구조 엔지니어들은. 그 밖에도 석재, 유리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흙 중에서도 이제 물을 함수하고 있는 흙을 18 정도로 봅니다. 8kN per 미터 3승 정도로 가정을 하고 고정하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적 벽체 하중도 보통 고정하중에 보통 속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건데 조적 벽체 하중은 하지만 벽돌이죠. 붉은 벽돌. 그래서 표준형 벽돌의 사이즈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폭이 90mm,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나요? 길이가 190mm, 높이가 75mm. 이게 이제 빨간 벽돌이죠. 우리가 말한 빨간 벽돌. 빨간 벽돌을 쌓기를 하는데 보통 0.5비 쌓기도 하고 1비 쌓기도 하고 1.5비 쌓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별로 하중이 달라지겠죠. 고정 하중이. 때로는 2.0비 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걸 살펴보면 0.5B 쌓기, 빨간 벽돌의 표준형 벽돌에 0.5B 쌓기를 하면 요건데 여기 보면 벽돌의 여기 그렇죠? 길이 방향이 아닌 폭방향 90mm죠. 로 쌓는 거를 우리는 0.5B 쌓기라고 하고 0.5B 쌓기로 할 때 보면 여기 보면 요 두께가 중요하죠. 두께. 그래서 90mm 그렇죠? 90mm에다가 90은 뭐죠? 미리가 아니라 90은 단위 최적장 중량이죠. 앞에서 다시 넘어가 보면 여기 보면 조적이 어떻게 됐죠? 벽돌 그렇죠? 19잖아요. 19. 그러니까 보면 0.5비 쌓기는 여기 단위 최적장 중량인 19kN per 미터 3승에다가 이 두께를 곱하는 겁니다. 두께를 곱하는데 미터 단위로 고치니까 그렇죠? 0.09가 되죠. 그걸 곱하면 1.71kN per 미터 제곱으로 그죠? 계산이 되죠. 여기에다가 0.5비 쌓기는 실질적으로 한쪽 면 또는 내측면 또는 외측면 양면에 모르타르가 사실 칠하죠. 모르타르 그 두께를 보면 한 두께가 한 45mm 정도를 예상을 해서 모르타르는 단위 체육장 중량이 얼마죠? 20kN per 미터 3승이죠. 여기다가 요 두께를 곱하면 0.9 정도 납니다. 그 두 개를 합해서 그래서 0.5비 쌓기의 그 부적 중량을 우리는 벽체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기준으로 2.61kN이라고 봅니다. 많이들 보고요. 물론 이제 모르타르의 뭐 두께를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살짝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일비쌓기, 여기 일비쌓기는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그죠? 여기 190mm 방향으로 쌓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쌓기도 하고 때로는 요 90, 요거의 2배, 90mm를 두 개를 겹쳐서 쌓기도 하고, 그죠? 여기 쌓기도 하는데 숫대를 계산해 보면 이것도 빨간 벽돌 조적의
단위 체육당 중량이 19kN/m 3승이었잖아요. 여기다 요 두께 190mm를 미터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두 개를 곱하면 3.61kN/m 제곱이 됩니다. 여기다가 양쪽에 마감으로 되는 모르타르. 또 모르타르가 양쪽도 있지만 여기도 모르타르가 발라지겠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모르타르의 두께를 50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타르의 50을 하면 모르타르의 단위 체육량이 20이니까요. 20에다가 곱하기 0.05 맞죠? 0.05를 곱하면 1이 되죠. 이 두 개를 더하면 4.61kN/m 제곱으로 저희는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1.5 비사키도 계산하는데 1.5 비사키 두께는 여기 보면 하나는 요 길이가 19mm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반장이잖아요. 반장이니까 그래서 290mm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32, 그 다음에 모르타르 두께도 50mm로 가정을 해서, 모르타르가 뭐 이런 데다 있겠죠. 그렇죠? 바깥쪽도 있고 감안을 해서 1로 봐서 결국 합해서 6.32kN/m 제곱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설계를 할 때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런 중량은 뭐냐면 조적벽체의 그 단위 면적당 힘이 되는 거죠. 조적벽체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위로 서 있으니까 거기에 서면적 단위 면적당 하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단위 면적당 하중에다가 벽체의 높이를 곱하면, 저 끝에 높이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형 등분포 하중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kN/m로 되죠. 여기는 미터 제곱을 여기다가 곱하기 높이를 곱하니까, 길이를 곱하니까 선형 등분포 하중으로 치환되죠. 이렇게 치환을 해서 저희가 그 구조 해석 시 하중을 제하할 때 보라인에 예를 들어서 조적이 보 위에 올라탄 있다. 그럼 보라인에 이런 선형 등분포 하중으로 하중을 고정하중으로 입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조적 하중이 예를 들어서 산발적으로 슬라브 같은 데 놓이고 막 불규칙하게 놓인다 그러면 총 중량을 구합니다. 총 중량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높이를 곱하고 길이를 곱하면, 벽체 전체 길이를 곱하면, 그러니까 높이와 길이를 곱하면 전체 중량이 나오죠. kN/m로 나오죠. 거기에다가 부하 면적, 그거를 지지하는 슬라브의 바닥 면적으로 나누는 값, 그렇죠? 부하 면적으로 나눈 슬라브 등분포 하중으로 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kN/m 제곱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게 너무 불규칙하고 너무 산발적이다 그러면 구조 엔지니어에 따라서 조적 하중을 라이브 로드화 시켜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 밖에도 저기 빨간 벽돌뿐만 아니라 시멘트 블록이 있죠. 시멘트 블록은 일반적으로 4인치 블록, 6인치 블록, 8인치 블록이 있습니다. 인치 블록. 요거는 보면 인치는 보면 보통 이게 두께, 그죠? 가운데 중공, 구멍이 뻥뻥 뚫어 있는 중공이 있는 시멘트 블록. 요거는 이제 4인치는 피크니스가 100mm, 6인치는 150, 그리고 8인치는 190. 그렇죠? 이렇게 달리고, 그다음 길이는 높이죠. 여기부터 높이 h, 높이는 119cm죠. 190mm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거 똑같아요. 4인치, 6인치, 8인치가 190mm, 190mm 똑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면 크기에 따라서 4인치 블록은 보통 이제 개수가 준공이 돼 있잖아요.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위 체육당 중량으로 구하기가 좀 곤란해서 보통 한 개당 블록 4인치 블록 같은 경우는 10kg 포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6인치 블록은 한 개당 14kg 포스가 되고요. 중량이 8인치 블록은 한 개당 18kg 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정하냐? 단위 미터당 슬라브에 놓이는 벽체 표면적당 단위 미터당 하중을 4인치 블록은 1.35, 그 다음에 6인치 블록은 1.89, 8인치 블록은 2.43kN/m 제곱으로 봅니다. 여기 본다는 거. 그런데 이제 참고로 이거를 이 안에 보강블록조라고 또 있죠. 보강블록조. 보강블록조 뭐죠? 철근을 넣기도 하고 넣어서 여기를 모르타르로 메우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중이 더 추가되죠. 그래서 이런 보강블록조 같은 경우는 충진되는 추가 하중을 고려해서 고정 하중으로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엔지니어들이. 시멘트 블록을 대표적인 고정 하중인 벽체인 경우 시멘트 블록, 그 앞에 빨간 벽돌, 그렇죠? 벽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블록조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단위 표면적당 중량을 높이만 곱하면 단위 미터당 중량으로 나오죠. 이거를 선형 등분 하중으로 넣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길이까지, 그렇죠? 벽체 전체 길이까지 곱해서 총 중량을 구하고 그거를 지지 않는 슬라브의 면적, 부하 면적을 구해서 단위 면적당 힘으로 환산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이건 엔지니어의 선택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하중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요거는 사무실을 예를 들은 겁니다. 사무실을 보면 여기 슬라브 위에 뭐가 있죠? 슬라브 위에 35mm의 시멘트 몰탈이 있고 그 위에 25mm의 테라조 타일이 있다고 치면, 그렇죠? 마감이 60이잖아요.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콘크리트 슬라브가 150이잖아요. 150이면 어떻게 갑니까? 위에 3.6이 나왔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단위 측량 중량이 24kN/m 3승이잖아요. 거기다가 두께를 곱하면 되죠. 두께를 곱하는데 이걸 길이 단위로 환산하면 0.15가 되겠죠. 그러면 3.6이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와 테라조 타일이 티크니스 합쳐서 60이잖아요. 60은 이거는 단위 체계당 중량이 얼마죠? 20kN/m 3승. 거기다가 두께 60mm 미터로 환산하면 이게 0.06이 되죠. 곱하면 1.2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 벽이 있나 봐요. 그래서 칸막이 벽에 대한 고려를 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실링이 있죠. 또 매달리는. 그래서 천장 마감재를 사무실이니까 보통 0.3 정도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치면 고정 하중이 데드로드가 6.1kN/m 제곱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죠. 이런 방법으로 환산을 하고요. 그래서 사무실은 또 뒤에 배우겠지만 최소 등분법 하라중이 2.5 이상이죠. 그래서 그럼 2.5를 용도에 맞게 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옥상 적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정하중 산정 예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옥상 적용. 그러니까 슬라브가 어떻게 되죠? 슬라브가 여기 있죠. 슬라브. 이건 200이네요. 슬라브 200이 티크니스가 200mm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24 곱하기 0.2를 곱하면 4.8이 나오죠. 그렇죠? 그 위에 방수층이 있네요. 왜냐면 옥상 적용이니까 방수로 해야 되니까 방수층을 0.1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보호 모르타르,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모르타르가 있죠. 30mm 봐서 이거는 20 곱하기 0.03 하면 0.6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묵은 콘크리트가 150mm가 있네요. 왜냐면 9배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9배. 기둥층의 9배. 그러니까 이거는 묵은 콘크리트는 얼마죠? 단위 체계당 중량이 23이죠. 23 곱하기 0.15를 곱하면 3.45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 이후엔 뭐가 있습니까? 흙이 있죠. 흙이. 그렇죠? 나무 옥상 종용이니까 식물이나 나무를 심으려면, 근데 여기는 두께가 어떻죠? 흙의 토심이 1m네요. 그렇죠? 1000mm.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 비를 맞아서 함수된 흙의 무게는 아까 18kN/m 3승이었죠. 거기다 1을 곱하면 8이 나오죠.
그렇죠? 그걸 다 그리고 천정 마감재는 마찬가지로 0.3으로 가정을 하고 이걸 다 더하면 얼마 되죠? 고정하중이 27.25kN/m 제곱 이런 식으로 배도들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옥상 종원이니까 옥상 종원에 맞는 기본 등분포 활화중 5.00, 그러니까 5.0을 적용했네요. kN/m 제곱을 적용을 했죠. 이런 식으로 각 실별, 그 지붕층면 지붕층, 용도별 이렇게 고정하중을 재료의 단위 최적장 중량과 두께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그 건축 구조물에서는 이 토양을 흙의 무게를 고정하중화 시켰다는 거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목에서는 이렇게 흙의 무게가 어떻게 표현하면 HV와 HH라고 두 용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흙의 무게는 누르는 심이잖아요. 중량 그러면 HV에 속하는데 이 HV를 거의 활화중화, 라이브 로드화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건축 구조물과 토목 구조물의 흙무게, 토양 무게를 산정하는 중력 방향의 수직화 중에 이게 좀 다릅니다. 다르다는 거 저희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아시잖아요. 데드로드로 봤을 때, 고정하중으로 쓸 때는 하중계수가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두 개의 하중 조합이 어떻게 되죠? 1.2 데드로드, 1.6 라이브 로드잖아요. 그러니까 흙의 무게를 고정하중으로 보느냐, 활하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중의 크기가 외력이 달라집니다. 크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토목에서는 토양의 하중을 활하중화해서 본다 그러면 하중을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건축 구조물에 비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활하중입니다. 활하중, 라이브 로드라고 하죠. 라이브 로드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설계하중 편에 들어가 있고요. 활하중의 일반상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사용 및 점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으로 사람, 가구, 그다음 이동 칸막이 벽, 창고의 저작물, 그다음에 설비 기계, 차량 등의 중량을 나타내죠, 보통. 근데 이제 이것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 하중인데 영구, 항상 고정되어 있는 영구 설비다. 그러면 이거를 고정하중으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애매한 경우, 하라중으로 볼 거냐, 고정으로 하중으로 볼 거냐의 문제는 엔지니어가 적정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있죠. 하중 계수가 하라중은 1.6, 변동의 폭이 크잖아요. 고정하중 1.2, 변동의 폭이 작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거를 하라중으로 볼 건가 고정화를 볼 건가를 구분하는 그 하중에 변동폭을 좀 생각하시면 되죠. 변동폭을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좀 보수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좀 안전하게 설계를 하려면 하중 계수가 큰 활하중으로 그죠? 보고 설계하는 게 또 안전할 수가 있고요.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한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죠? 영구 구조물이나 또는 수조, 물탱크나 수조를 고정화로 보느냐, 활하중으로 보느냐 이런 것도 이제 미묘한 엔지니어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그 변동폭을 좀 생각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활하중으로 많이 보죠. 그래서 활하중은 점유 및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최대 하중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 활하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건축 구조물은 등분포 활하중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 활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하중. 이 둘 중에서 그렇죠? 이 중에서 구조 부재별로 더 큰 하중 효과가 발생하는 하중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분포 활하중과 집중 활하중 중에서 큰 거, 그렇죠? 큰 거. 그러니까 불리한 조건으로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요게 그렇죠? 등분포 활하중이 보통 더 큽니다. 그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게 다 큽니다. 집중 활화중보다. 그래서 사실은 등분포 활화중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론에서는 집중 활화중에 대해서 별도의 검토를 특별하게 안 해도 그렇죠? 대부분 이것 때문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 주로 이걸로 결정을 하죠. 이걸 검토를 하죠.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용도별 등분포 활화중이 기준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구조 엔지니어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활화중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정 근거를 명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코드에 없으면 ASC나 또 유로 코드라든지 또는 영국 코드, BS 코드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코드 밖에도 각종 활화중과 관련된 참고 문헌들을 참조로 해서 저희가 설계하중을 작용하게 되고요. 때로는 그와 유사한 수완실이 있으면 그와 수완실의 견학을 갑니다. 다른 건물이 있다 그러면 저희 가서 하중 조건을 견학하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서 적정한 활화중 값을 조사를 통해서 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활화중에서 여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등분포 활화중입니다. 활화중 읽어볼게요. 건축 구조물에 적용되는 기본 등분포 활화중은 용도별로 다음과 같은 최소값들이 있죠. 값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소값들조차도 진동, 충격 등이 있는 경우의 활화중은 여기에 충격 계수를 더 곱해서 필지상에 따라서 하중을 증가시켜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할 때 이 하중을 최소값으로 해서 적정한 경험과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높여서 쓰죠. 활화중을.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좀 살펴볼 것은 사무실 등 경량 칸막이 벽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칸막이 벽 하중이 최소 1kN/m제곱의 등분포 하중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활화중에 기본 등분포 활화중에 1kN/m제곱의 설치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하중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고 그랬죠? 사무실이 어디 있죠? 여기 사무실 있네요. 사무실은 일반 사무실은 얼마죠? 2.5잖아요. 2.5니까 여기에다가 경량 칸막이 벽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2를 더 더해줘라는 얘기죠. 그러면 3.5가 되죠. 3.5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량 칸막이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실은 이런 하중에 1kN/m제곱의 등분포 하중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단 여기 보면 기본 활화중이 4kN/m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제외다. 이건 무슨 말이죠? 여기 1kN 요거를 추가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면 기본 활화중이 4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은 경량 칸막이 하중이라고 별도로 2를 추가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용도별 현행 기준의 기본 등분포 활화중에 각 용도별 그리고 구조물의 부분별 활화중을 지정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예전 동영상인 구조물의 설계 하중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지붕 같은 경우 여기 보죠. 점유 및 사용하지 않는 지붕 있죠. 이거를 지붕 활화중이라고 합니다. 지붕 활화중. 이거를 2를 보고 있다는 거. 1kN/m제곱을 보고 있다는 거 잠깐 살펴보고요. 이게 경사 지붕이거나 경량 지붕이거나 그렇죠. 접근하지 못하는 아니면 뭐죠? 옥탑 지붕층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겠죠. 근데 또 보면 앞에 저희가 잠깐 살펴볼 때 여기 사무실의 고정 하중하고 활화중 때 보면 여기 보죠. 여기는 칸막이 벽에 대한 그 고려를 한 겁니다.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냥 2.5kN/m제곱이라고 설계를 한 거군데 엔지니어에 따라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지 않고 여기다가 넣어서 3.5kN/m제곱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옥탑
옥상 적용이니까 아까 옥상 적용은 5였죠? 그죠? 지붕 중에서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정원 또는 집회 용도는 5잖아요. 그죠? 이렇게 본 거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활화중 중에서 저희가 그 집중 활화중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기본 집중 활화중. 이런 걸 살펴볼 텐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집중 활화중은 각 부재의 가장 큰 하중 효과를 일으키는 위치에 임의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리한 조건에 적용을 어떤 하중을? 이런 하중을 밑에 있는 표와 같은 하중을. 그런데 이런 집중 활화중은 아래 표에 명기된 어떻게 보면 하중 접촉면에 등풍포 하중으로 그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늘로 꼭 찌르는 하중은 사실 없잖아요. 거기 보면 하중에 접지면이 있으니까 그 접지면을 제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표에는 각 용도별 그렇죠? 병원, 사무실, 학교 뭐 여러 가지 별, 그다음에 실별, 그다음에 집중 하중 이게 뭐죠? 수정하력이 10이니까 10kg니까 MKS 단위로 1톤이죠. 그죠? 1톤 포스가 어떤 접지면에 미터 단위로 0.75m 곱하기 0.75m의 접지압에 작용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쭉 있는데 사실 이 하중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면 그렇죠?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거를 통해서 검토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 경량 지붕에 해당되는 그 강구조 그런 데에서는 좀 그죠?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뭐 특별하게 고려를 안 해도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 만족을 하죠. 혹시나 뭐 슬라브의 펀칭 쉐어 뭐 이런 것들 검토할 때 혹시나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기준에는 어쨌든 기본 집중 활화중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렇죠? 이걸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그 구조 설계할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활화중의 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화중의 저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읽어볼게요. 지붕 활화중을 제외한 지붕 쪽은 아니에요. 지붕 쪽 활화중을 제외한 등분포 활화중은 부재 지붕 활화중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경사지붕이나 그 뭐죠? 강구조의 경량 지붕에서의 그 활화중 저감 팩터는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그건 별도로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뒤에 나올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있으니까 요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등분포 활화중은 부재의 영향 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활화중을 저감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등분포 활화중에 보면 활화중 저감 계수 C를 곱해서 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C는 0.3 더하기 루트 A분의 4.2. 그런데 여기 A가 뭐냐? 영향 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면적이 있고 영향 면적이 있고 요걸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 기둥 볼까요? 기둥. 요 기둥의 사실 부하 면적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요 거더의 반.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거더의 반.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의 반. 그래서 요만큼이 부하 면적이 되죠. 요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요만큼이 부하 면적인데 영향 면적은 이거의 4배랍니다. 요 부하 면적의 4배니까 어떻게 되죠? 4배니까 지금 요 그림에서 표현됐듯이 비금 표현됐듯이 여기가 요렇게 그죠? 여기까지가 되죠. 그죠? 여기까지가. 그죠? 비금 표시된 게 요게 영향 면적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초는 영향 면적 기둥과 기초는 부하 면적의 4배를 보고요. 근데 보와 벽체는 그 부하 면적의 2배를 봅니다. 2배. 근데 슬라브는 부하 면적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슬라브는 요거 영향 면적을 할 때 2배나 3배나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 부하 면적을 적용하고 단 부하 면적 중 캔틸레버 부분은
4배 또는 2배 여기 이걸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 합산한다는 거죠. 단순 합산. 그러니까 이것도 캔틸레버 부분도 그냥 부하 면적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 기둥도 마찬가지죠. 요 기둥도 부하 면적은 어떻게 되죠? 부하 면적은 이렇게 이 정도 됐죠? 부하 면적. 근데 영역 면적은 4배니까 그쵸? 이 지금 그림에서 포기되는 이 큰 틀이 되고요. 요 모서리 기둥요. 모서리 기둥은 부하 면적이 어떻게 되죠? 이 정도 되나요? 그죠? 요거의 4배니까 빗금치 면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는 어떻게 되죠? 보는 2배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보는 요보는 부하 면적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되죠. 요만큼이. 그렇죠? 요만큼이 되는데 2배니까 여기 빗금친 부분에 이 면적이 2배에 해당되는 이 면적이 되는 거고. 여기 보는요. 여기 부분은 부하 면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거의 2배니까 그림과 같은 빗금치 면적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부하 면적과 영향 면적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 면적은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기둥과 기초의 축방향력 이 라이브 로드를 산정할 때는 그죠? 4배. 보와 벽체는 2배. 그리고 슬라브는 그냥 부하 면적이 영향 면적이고 그렇죠? 캔틸레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곱해서 요 수식에 따라서 이 C 값이 나오잖아요. 1보다 작은 C 값. 이거를 곱해서 기둥이나 기초 또는 보나 벽체가 받는 활화중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얘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한계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개수는 너무 또 크게 저감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0.5 이상 해야 되고요. 무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개수는 0.4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라이브 로드를 저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활화중이 5kN/m 제곱을 초과하는 활화중은 저감할 수 없어요. 이건 좀 위험하다 이거죠. 활화중이 센 것은 활화중을 저감할 수 없으나 근데 이 정도는 저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계수 C는 0.8까지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5kN/m 제곱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면 저감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0.8까지는 적용할 수 있다. 뭐 할 때? 기둥, 기초 보통 이렇게 되겠죠? 그거까지 보고요. 그리고 활화중이 그러면 5kN/m 제곱 이하인 거 이하인데 여기 보면 공중 집회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활화중 저감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요. 그런데 승용차 전용 주차장의 활화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그렇죠? 승용차 전용 주차장의 활화중도 저감할 수가 없어요. 아마 라이브로드가 3 정도 보고 있나요? kN/m 제곱. 그런데 2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계수는 0.8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라이브로드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저감할 수 있는 거와 저감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 건물에서도 용도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층은 저감할 수 있는 층이 있고 어떤 층은 저감할 수 없는 층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감할 수 있는 층에 그렇죠? 그 합을 그쪽 영향 면적의 합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기초 같은 경우는 저감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한번 또 구조 엔지니어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층이나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기둥이나 기초 설계할 때 그럼 여기 보면 얼마까지 했어요? 2계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은 0.4 이상. 그러니까 결국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체 기둥에 걸리는 그렇죠? 일반적 기둥에 걸리는 활화중을 40%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건물의 모든 층에 풀로 라이브로드가 꽉 차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고층 건물 설계할 때 라이브로드 저감 팩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둥이나 기초 사이즈가 크게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할 때는 이 화라중의 저감 팩타를 반드시, 그렇죠? 고려를 해야지 좋습니다. 해야 되게 그래야지 경제 소개가 되고요.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화라중 저감에 대해서 제한사항으로 요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방향 슬라브의 영향 면적은 슬라브 경관의 슬라브 폭을 곱하여 산정하며 슬라브 폭은 이때 경관의 1.5배 이하로 함.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고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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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걷어가 한 방향으로만 있죠. 그럼 이거 뭐라 그러죠? 일방향 걷어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일방향 슬라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요 기둥에 떨어지는 아까 라이브로드 저감 팩타를 위한 영향 면적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슬라브 경관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고 경관의 폭을 곱하는 이 폭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기둥과 기둥이 있으면 이 중간값. 보통 그리고 여기와 여기 기둥의 중간값. 그래서 폭이 요 B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렇게 할 때 요 B는 그렇죠? 좀 과대평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경관 L의 1.5 이하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1.5 이하.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커멘터리를 읽어볼게요. 일방향 슬라브는 이방향 슬라브와 유사한 거동을 하지만 휜 거동을 하죠. 이방향 슬라브와 달리 이방향 작용에 따른 잉여 이등이 없다. 무슨 뜻이죠? 이방향 슬라브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걷어가 이렇게 있다. 걷어가 이쪽 방향에도 있다. 그러면 이방향 슬라브잖아요. 그렇죠? 걷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극한 붕괴 최후 붕괴의 입장에서 보면 지지가 네 면에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 슬라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면 잉여력이 셉니다. 그렇죠? 최종 파괴되려면 이게 다 이 내면에 지지되어 있는 이게 다 파괴가 돼야지 그렇죠? 파괴가 되잖아요. 근데 일방향 슬라브는 지지면이 어떻게 보면 이 같은 경우는 두 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잉여력이 작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잉여 이득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따라서 일방향 슬라브의 활화중 저감을 허용하되 영향 면적을 구할 때 슬라브 폭을 경관의 1.5배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방향 슬라브의 영향 면적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죠? 일방향 슬라브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중, 기둥 또는 기초, 그렇죠? 또는 걷어, 그렇죠? 걷어에 대한 그 활화중 저감 팩타를 구할 때 사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어서 살펴봤고요. 이 밖에도 지붕 활화중 저감이라는 게 있어요. 지붕 활화중 저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예, 요 활화중 저감할 때 지붕 활화중을 제외한 있었죠. 별도로 있다는 얘기라 그랬죠. 요게 이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거는 보통 그 사람이 접근하기 사용과 점유를 하지 않는 지붕이라 그랬죠. 요거는 요것도 저감할 수가 있어요. 저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얼마라고 했죠? 1.0kN/m 제곱이죠. 보통 경사지붕이거나 보통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올라갈 수 없는 지붕. 근데 보통 요즘에는 경사지붕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 보면 지붕 철화중은 저감할 수 있는데 철화중은 여기 보면 L0는 뭐냐면 여기는 결국은 1kN/m 제곱을 의미하죠. 그렇죠? 요거는 뭐에 따라 저감을 할 수 있냐면 부재의 부하 면적과 그다음에 또 뭐죠? 지붕의 물매에 따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활화중 저감하고 뭐가 틀리죠? 그거는 영향 면적을 적용했잖아요. 이건 부하 면적. 그리고 물매에 대한 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식이 좀 틀려요. 공식이 틀린데 이게 실질적인 LR 지붕 활화중. 그러니까 뭐 보면 수평 투영 면적에 대한 지붕 활화중인데 이거는 어떻게 두냐? L0에 1.0이라 그랬죠? 여기에 R1과 R2에 대한 저감 팩타를 집어넣는데 그렇죠? R1은 뭐냐?
R1은 여기 부하 면적에 대한 저감 팩터고, 그다음에 R2는 뭐죠? 경사 지붕. R2는 경사 지붕의 물매에 따른 하중 저감 팩터입니다. 요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 이 정도 알고, 그런데 마냥 작게 할 수는 없고, LR은 0.6 이상해야 되고, 그렇지만 아까 지붕 풀로 차렸을 때는 뭐랬죠? 1.0이라 그랬죠? 지붕 하라중이 1.0. 요거는 이해돼야 되고, 0.6은 이상이 된다.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저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 R1은 부재의 부하 면적이죠. 부하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20m 제곱 이하면 1이고, 60제곱미터 이상이면 0.6이고, 그 사이는 뭐 이렇게, 그렇죠? 직선 보관을 하나요? 4이고. 그다음 물매도 물매가 3분의 1 이하면, 그렇죠? 1이고, 근데 1 이상이면 0.6이고, 그 사이는 또 직선 보관해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붕 활화중 1.0kN/m 제곱도 부재의 부하 면적과 지붕의 물매에 따라서 저감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라이브로도 활화중 중에서 중량 차량 활화중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기본 등분포 활화중이 보면 차량 무게가 여기도 있죠. 여기 보면 어디가 있죠? 주차장 및 5개 차량. 여기 보면 기준이 어디 제일 큰 게 어디죠? 여기 보네. 여기네요. 180kN 이하의 차량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중량이 180kN이면 MKS 단위로 18톤 포스죠. 그죠? 18톤 포스. 근데 그거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량 차량 총 중량이 180kN을 초과하는 중량 차량이 통행이 예상되는 바닥의 활화중은 이렇게 도로교 설계 기준의 활화중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충격과 또 피로를 검토해야 된다. 그렇죠? 보통 이런 건축 구조물에서는 그렇죠? 소방 차량 이로 관련돼서 보통 한 300kN 이게 큰 중량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검토를 하는데 소방 차량은 뭐 어떻게 보면 가끔 오는 거잖아요. 재난이 화재가 발생할 때만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 하중으로 보지 않고 단기나 중기 하중으로 치환을 해서 예를 들어서 30톤 포스면 그거를 다 보지는 않고 줄여서 봅니다. 단기 하중이라고 해서 하중을 좀 줄여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가끔 중량 차량을 검토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요것도 그리고 이제 보통 건축 구조물에서는 접지하 차량 하중, 차륜 하중, 그렇죠? 각 바퀴 수에서 여러 가지 바퀴가 있는데 가장 최대로 걸리는 바퀴 하중, 이걸 차륜 하중이라 그러거든요. 그 하중에 걸리는 하중, 물론 적재시, 만재시라고 그래요. 풀로 적재할 때 그 차량이 적재할 수 있는 최고 높은 하중이 있잖아요. 그 하중에 작용할 때 그 차륜 바퀴 하나, 그 중에서 크게 걸리는 차륜 바퀴를 기준으로 거기에 떨어지는 하중을 갖고 그 하중이 예를 들어서 슬라브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1.8m 곱하기 1.8m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1.8m 곱하기 1.8m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그 하중에 대해서 등분포로 단위 면적당 하중으로 치환을 해서 보통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차량 하중이나 또는 차량의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속도에 따라서 충격 효과를 또 곱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총 중량이 180kN를 총괄하는 중량 차량이 여기 주차장이에요. 위하고 뭐가 틀리죠? 여기는 차량이 속도를 많이 내서 숑숑 달릴 수 있는 조건인데 주차장은 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서행을 할 때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풍경 및 피로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한 문구죠. 그러니까 저속으로 다니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속으로 다니니까 풍경 및 피로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면 이렇게 이런 중량 차량조차도 주차장 안에서의 활화중 할 때는 충격과 피로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승용차라든지 중량이 낮은 차량은 당연히 검토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한번 이 문구를 보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실제 하중의 크기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음. 그렇죠?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량의 실제 하중, 그다음에 적재시 하중, 그리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차륜 바퀴 하중을 또 그렇죠? 계산해서 그게 슬라브에 어느 정도로 그렇죠? 분산이 될 건지. 물론 이제 그 위에 슬라브 위에 표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표토가 있다. 표토의 깊이에 따라서 그러면 이 분산하는 데는 아까 제가 슬라브는 보통 1.8 곱하기 1.8에 분산된다고 본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그럼 표토가 있으면 더 크게 분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렇죠? 합리적으로 엔지니어가 판단을 한 겁니다. 설계자가. 그렇죠? 근데 단 그 값은 얼마 이상? 5.0kN/m 제곱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활화중 저감은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 구조 설계자들은 지게차에 대해서 나오네요. 지게차 및 기타 유사한 이동 장비를 지지하는 바닥은 차량 및 이동 하중의 전체 하중과 악기 하중에 대하여 설계해야 하며 풍경 및 피로를 고려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뭐 지게차가 주로 많이 다니는 실은 물류창고? 바닥? 그죠? 그 정도가 되겠죠. 물류창고는 뭐 지게차가 수시로 지나다니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지게차의 그 차량 무게, 그다음에 적재시 물건을 적재시에 또 무게. 그러면 축도 전륜축이 있고 후륜축이 있나? 그럴 거예요. 그 뒤쪽에 있는 축이 있는데 아마 그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그죠? 어느 쪽에 하중이 몰리는지를 체크를 해서 만재시, 그죠? 만재시에 걸리는 바퀴 하나당 차륜 하중을 이제 검토를 하죠. 때로는 이제 뭐 이동 하중, 그죠? 바퀴를 통해서 이동할 때, 그죠? 걸리는 이동 하중에 대한 검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는 뭐 충격과 피로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명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공 중 하중, 물류 창고에 항시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는 하중이 아니라 시공 중에만 그죠? 지게차가 다니거나 그죠? 그 시공 차량, 또 덤프카 뭐 이런 것들이 다닐 때는 시공 하중으로 또 치부해서 이때는 또 단기 뭐 이런 식으로 또 봐서 하중을 좀 저감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지게차가 다니는 게 항상 다니는 바닥판이냐, 가끔 다니는 바닥판이냐, 그죠? 소방차 같은 경우는 또 위급시, 그죠? 화재가 났을 때 단기 하중이냐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계차 및 이동 장비의 충격 하중은 제가 충격 하중은 작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활화중에 또 더 증가시켜서 하중을 증가시켜서 해야 된다 그랬죠. 이때는 차량의 전체 하중 또는 어떻게 한다? 악기 하중이 몇 퍼센트? 30%를 업해서 그러니까 1.3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3을 악기 하중 30%의 충격 하중을 더 봐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기준에는 있습니다. 나중에 뭐 중량 차량과 관련돼서 또 할 얘기가 있을 때 한번 또 살펴볼 기회가 언젠가 있겠죠. 그때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유사 활화중이라는 기준이 있어. 유사 활화중. 유사한 활화중이라는 거죠. 살펴볼게요. 손스침 하중. 이거 뭐죠? 손스침. 지붕,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 손잡이, 난간이죠. 난간 손스침 부분에 대해서는 수평 하중이겠죠. 그렇죠? 얼마? 0.9kN의 집중 하중 또는 2세대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선형 등분포 하중이죠. 0.4kN/m. 기타 구조물에서는 더 높아요. 0.8kN/m의 선형 등분포 하중을 임의의 방향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된다. 임의의 방향이라 하면 수직 방향 또는 수평 하장 말하는 거죠. 이런 거에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간 설계할 때. 난간 같은 거. 그리고
내벽에 대한 횡하중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이거 보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높이 1.8m 이상의 각종 내벽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도적 구조, 그죠? 그러니까 비내력 구조, 벽체 다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이는 벽면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느 정도 하중? 0.25kN/m 제곱 이상의 등부부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해야 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동성 경량 칸막이 벽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고 이런 규정도 있다. 그렇죠? 비내력 벽체들도 그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용하다가 누가 벽체에 이렇게 그죠? 몸을 기대거나 또는 충격 하중을 이렇게 가하거나 그럴 때 내부 벽체도 쓰러지면 그죠? 안전에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고정 사다리 하중. 가로대를 가진 고정 사다리의 활하중은 최소한 1.5kN의 집중 하중을 각 부재의 가장 큰 하중 효과를 일으키는 위치에 적용해야 하며 3m 높이마다 하나 이상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하중,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이죠. 설하중. 예전에는 적설하중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현행 구조 기준에는 스노우로드 설하중이라고 그냥 부르게 됐죠.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지상 설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지상 설하중. 여기 보면 내린 눈이 지붕에 쌓임으로써 그죠? 지붕에만 쌓이겠죠. 설하중은. 생기는 하중이며 기본 지상 설하중은 재현 주기가 얼마요? 100년입니다. 100년의 재현 주기. 그렇죠? 100년 동안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보면 기상청 산하에 주요 관측 지점이 한 55개 정도가 있대요. 지역에. 그 중에서도 그 10년 동안 그 최고로 많이 쌓였던 최심 적설하중의 깊이 자료가 있는 게 한 38개소가 지점이 있는데 이들 데이터를 극치 확률 통계 해석을 통해서 그 지역의 100년 내 재현 주기의 최심 적설 깊이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기본 지상 설하중을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림에서 보면 기본 지상 설하중은 재현 주기 100년인 거예요. 그거를 단위 미터당 힘으로 그렇죠? kN/m 제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등고선이 있죠. 보통 0.5는 이제 낮은 구역이고 어떻게 보면 높은 구역을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1 이상 그렇죠?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1 이상이고요. 여기 빨간색 있죠. 여기 어디죠? 대관령 그렇죠? 그 지역입니다. 대관령. 여기는 5kN/m 제곱. 근데 여기 질 센 거는요. 여기 뭐죠? 여기 울릉도, 독도. 이거는 10kN/m 제곱. 여기 되게 세요. 그렇죠? 이게 여기가 이제 특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이 지역을 주의를 해서 우리는 설계를 합니다. 주의를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보면 여기 1이 넘으면 일단 좀 경계를 해야죠. 1이 넘으면 여기 보면 저희가 환산을 해봤더니 눈의 최심 적설 깊이가 66cm. 그러니까 1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눈이 66cm 정도 쌓였을 때가 이제 1kN/m 보고요. 여기 5, 그렇죠? 여기 대관령 부분. 여기 보면 5잖아요. 5kN. 여기는 1m가 넘어요. 최심 적설 깊이가 166cm. 그렇죠? 근데 여기 울릉도 독도 가장 세다 그랬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333cm. 3m가 넘게끔 눈이 쌓였을 때를 대비해서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일반 평지붕에 철근 콘크리트 지붕에 평지붕에 보통 지붕의 활하중이 보통 3 정도 되잖아요. 3인데 보통 여기 대관령은 5니까 그 이상 되는 거고 울릉도 독도는 1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또 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는 활하중에 대한 거를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크를. 왜냐면
지붕에 걸리는 설화중보다 훨씬 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한번 좀 엔지니어들은 특히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림에서 또 지상 설화중은 3.0kN/m 제곱 이하인 지역에서, 그렇죠? 이하인 지역, 고지대나 산간 지역은 1.5배를 더 곱해야 됩니다. 1.5배. 이거 무슨 말이죠? 고지역이나 산간지에는 아무래도 눈도 좀 많이 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눈도 녹지도 않겠죠? 잘 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습설이라고 하나요? 습설이. 눈에 비가 와면 얼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무거운 하중이 걸릴 수 있으니까 코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의 최소 지상 설화중은 0.5 이상은 합니다. 0.5kN/m 제곱을 적용하며, 그렇죠? 그 대신 1.0kN/m 제곱 이하인 지역에 지붕이 완만해. 지붕 경사가 완만한 경사 지붕은 눈 위의 비로 인해서, 그렇죠? 아까 이게 습설, 그렇죠? 눈이 왔는데 비까지 왔네. 근데 잘 안 녹았고 얼어버렸어. 그러면 훨씬 어떻게 무게가 많이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0.25kN/m 제곱을 추가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0.5에다가, 그렇죠? 완만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요거를 더해서, 그럼 얼마죠? 0.75kN/m 제곱을 추가하라는 겁니다. 이 기준은 언제 이슈가 됐냐면 경주의 마우나 리조트라고 해서 한번, 그렇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대두가 돼서 이것도 뭐 엔지니어별로, 그래서 이거 지붕이 어느 정도 완만할 수도 있지만 좀 급해도 그냥 습설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지니어별로. 이건 엔지니어 선택의 문제인데 기준에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재현주기 100년이다. 우리나라 현행 설화중 기준은.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중을 적용하는 적용 조건을 살펴보면, 여기 보세요. 설화중의 일반상을 보면 지붕에 작용하는 설화중의 영향이 등분포 활화중과 유사 활화중에서 규정된 지붕의 최소 활화중보다 클 때 설화중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의 최소 활화중보다 클 때 설화중을 반영하고, 작으면, 그렇죠?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아까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붕의 활화중들이 어디 규정돼 있죠? 여기 있죠. 지붕의 활화중. 지붕의 활화중이 여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붕 활화중은 1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산책로 용도는 3. 그렇죠? 그리고 정원, 옥상 정원이나 집회 용도는 5. 그렇죠? 뭐 이런 거 이상이 되면, 그렇죠?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대관령이나, 그렇죠? 평창, 그다음에 아까 울릉도, 독도 이런 데 설계를 할 때, 그렇죠? 구조 설계를 할 때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습설에 대한 것도, 그렇죠? 좀 고려를 해서 설계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구조 설계상으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붕의 활화중.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지붕의 활화중 보통 3.0을 많이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거와 설화중이 그럼 같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화중이 어느 경우에, 아까 지붕의 활화중보다 설화중이 큰 경우에, 우익 경우에 해당될 때, 그죠? 설화중을 적용할 때 하중계수가, 나중에 하중계수를 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정리할 텐데, 이때 볼게요. 잠깐만. 먼저 보면, 여기 보면, 이건 무슨죠? 첫 번째 요 하중조합은, 여기 보시면, 1점이 되도록 뭐 이렇게 있죠? 여기 1.6 라이브로드. 그럼 뭐야, 이거죠? 지붕의 활화중이 풀로 차였을 때, 그렇죠? 풀로 차였을 때 어떻게 한다? 지붕 활화중은 얼마 봐? 풀로 본다? 안 본다? 아니죠. 0.5 반만 본다는 거죠. 0.5 설화중만 본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전에 살펴봤던 지붕의 활화중이고, 거기에 이거보다 큰 설화중이 왔을 때 이 하중 조합은 설화중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 반만 본다. 그리고 이번에는 1.6 설화중이에요. 요번엔 좋아. 설화중이 그럼 요번에 풀로 찼을 때, 이제 풀로 찼을 때는 또 라이브 로드는 얼마죠?
사중계수 1만 본다. 아까 요는 1.6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눈과 지붕의 활화중과 설화중이 동시에 풀로 올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중조합도 적절한 경계도 설계를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엔지니어들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설화중, 지붕의 설화중, 물론 설화중이 지붕에만 쌓이니까 여기 보면 평지붕 설화중이 있고 경사지붕 설화중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지붕의 설화중은 기본 지상 설화중에 다음과 같은 개수들을 곱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평지붕 설화중, 여기는 경사지붕 설화중. 그래서 평지붕 설화중은 여기 보면 기본 지붕 설화중 개수 이거 0.7로 고정되어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노출 개수가에 따라서 이게 개수를 곱하고 노출 개수는 0.8에서 1 사이고요. 이거는 바람에 의한 영향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어쨌든 잘 맞으면 바람에 날려서 눈이 나가잖아요. 이럴 때는 좀 적게 보고 바람이 잘 안 불고 뭐 막혀 있다. 그러면 이제 눈이 많이 쌓이겠죠. 이런 노출. 온도 개수는 여기 보면 그렇죠? 요건가요? 노출 개수, 온도 개수는 1에서 1도는 1.1을 적용하는데 이거는 난방이냐 비난방 구조물이라 거를 구분을 해서 하죠.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도 바닥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비난방으로 보죠. 비난방. 그러니까 근데 비닐하우스라든지 위에 뭐 뭐죠? 플라스틱 같은 지붕을 갖고 있다. 온실. 그렇죠? 뭐 이런 식물원 뭐 이런 것들은 안에 난방을 하게 되면 지붕면에 어떻습니까? 지붕에 따뜻해지니까 눈이 내려도 금방 녹잖아요. 뭐 이런 것들 고려하는 겁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 바닥은 대부분 그렇죠?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눈이 그렇죠? 내부에 있는 난방 효과로 해서 잘 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난방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도 개수에 따라서 구조물의 중요도를 반영해서 또 개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기본 지상 설화중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지역 따라 이렇게 해서 곱해서 설화중을 하고요. 경사지붕은 여기에 뭐요? 지붕 경사도 개수를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평지붕 설화중에 지붕 경사도 개수까지 곱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사도가 높으면 눈이 잘 흘러내릴 거잖아요. 완만하면 그렇죠? 더 많이 쌓이겠죠. 뭐 이런 거를 조정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은 또 불균형 설화중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붕의 설화중은 균형 하중과 불균형 하중으로 구분하여 고려하며 불균형 하중 산정 시 모든 방향에 대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경사지붕의 불균형 하중은 지붕 경사도가 15도 이하, 그러니까 완만하다는 거죠. 또는 아주 높아. 60, 7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외의 경우 그림과 같이 바람이 부는 쪽, 바람이 불죠. 쪽의 지붕면에는 설화중이 어떻게 해요? 설화중을 고려하지 않으며 반대쪽에는 그렇죠? 경사 지붕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있는데 결국은 눈이 쌓일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전체적으로 다 쌓이는 눈보다는 때로는 한쪽 면만, 이쪽 면에만, 그렇죠? 여기 그림에서 불균형 하중이 작용할 때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구조체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균형 하중과 풀로 쌓였을 때와 한쪽 면에만 쌓였을 때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불균형 설화중에 대한 고려입니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눈과 비의 혼합 하중, 아까 설명을 했죠. 지상 설화중이 1.0kN/m 제곱. 그러니까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에서는 지붕의 경사가 그렇죠? 경사가 요거 이하인 그러니까 완만한 지붕 위에 비로 인한 하중 그러니까 추가 썰 0.25를 추가해 고려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엔지니어들이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이 추가 하중은 평지붕 설화중 또는 경사 지붕 설화중에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 설화중 부분제야 구프 설화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녹은 물이나 눈 위에 비로부터 물 고임 하중이 생길 때
대수에 의한 적절한 정사가 주어지지 않으면 지붕에 처짐이 생기므로 이에 대한 하중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고임 하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건축적으로 물고임 하중이 생기지 않게끔 적절한 그죠? 배수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실 검토할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사실은 실무에서는. 근데 이런 기준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 또 능력하중 또는 수직하중이라고 부르는 것만 공부를 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